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실손보험 청구를 간소화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14년 만에 국회 첫 문턱을 넘었습니다. 다만 중개기간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어 실제 이용까지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자율주행 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혁신 기술이 적용돼 눈동자 움직임을 감지해 화면 밝기를 줄이고 차 안에서 화상회의도 가능해졌습니다. 증권사들의 부동산 PF 연체율이 10%를 넘어서며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1년 전보다 3배가량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연체율 관리에 나섰습니다. 중소기업계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수, 고용, 수출 지표 개선을 목표로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보험금 청구를 전산화하자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입법 논의에 첫 발을 뗐습니다. 무려 14년 만에 첫 문턱을 넘은 건데요. 하지만 중개기간 선정을 두고 업계 간 이견이 커 실제 소비자들이 이용에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김미현 기자입니다. 최근 3년간 실손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아 사라진 금액은 7,400여억 원. 한 소비자 단체가 보험금 청구를 안 한 이유를 조사했더니 응답자 다수가 병원 방문 시간 부족과 귀찮음 등 청구 방법 불편을 지목했습니다. 현재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보험 가입자가 병원을 찾아 서류를 뗀 뒤 이를 팩스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보험사에 직접 전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불편함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14년 만에 첫 문턱을 넘은 것.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 심사 소위를 열고 병원이 전문 중개 기관을 통해 보험사로 관련 서류를 전송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가입자는 병원에서 종이 서류를 뗄 필요 없이 즉시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업무 효율성도 좀 더 높지 않아질까? 일단 법안 소위 통과한 것 자체만으로 환영한 일일 부분. 다만 갈 길은 아직 먼 상황. 병원과 보험사를 연결할 중개기관 선정을 두고 업계 간 합의점을 좀처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렵사리 선정되더라도 관련 시스템 구축에 또 시간이 걸립니다. 양쪽 망을 다 연결할 수 있어야 되고 전문서도 갖춰야 되지만 돈이 많이 들어가서도 안 되고 앞으로도 이제 계속 개인 정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관리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겨우 개정안이 통과돼도 1년 후 시행된다는 부칙에 따라 소비자들은 내후년께야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미연입니다. 자율주행 시대가 임박하면서 차 안에서 게임을 하고 화상회의를 하는 등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를 가능케 하는 게 디스플레이 기술인데요. 어느 수준까지 왔는지 박세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계기판과 내비게이션 화면인 중앙 디스플레이, 조수석 화면이 하나로 연결돼 있습니다. 벤츠 더 뉴 E클래스에 탑재된 슈퍼스크린은 카메라 기반 첨단 프라이버시 기능을 갖췄습니다. 스크린 속 카메라가 운전자의 눈동자 움직임을 감지해 운전자가 조수석 디스플레이를 바라보면 디스플레이 밝기를 줄여 운전자의 주의 분산을 막습니다. 벤츠 EQS에는 학습이 가능한 인공지능형 하이퍼 스크린이 탑재됐습니다. 제로 레이어 기능을 통해 운전자가 탐색하거나 조종하지 않아도 이용 빈도를 인식해 주요 기능을 추천합니다. 지난해 말 출시된 BMW 뉴7 시리즈에는 뒷좌석 천장에서 내려오는 시어터 스크린이 탑재됐습니다.
뒷좌석 파노라믹 디스플레이를 통해 OTT 플랫폼을 감상하고 화상회의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기존 기아 K8에 적용됐던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현대차 최초로 소나타 D 엣지에 탑재했습니다. 디지털 클러스터와 내비게이션 화면이 하나로 이어진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는 내비게이션이 운전자 쪽으로 휘어져 있어 운전 편의를 높였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새로운 이동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개인화 흐름에 맞춘 소프트웨어 기반 디스플레이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미래 모빌리티 시대가 성큼 다가오면서 차량 속 디스플레이 기술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박세아입니다. 금융권에 빌린 돈이 많아 재무 구조를 평가받아야 하는 기업 집단이 1년 새 7곳 늘었습니다. 특히 기업들의 신용공여 잔액도 매년 뚜렷한 증가세를 보여 걱정스러운 시선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수빈 기자입니다. 올해 기업 집단 38곳이 주채무 계열로 선정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오늘 내놓은 주채무 계열 선정 결과를 보면 주채무 계열 대기업 집단은 지난해 32곳에서 올해 38곳으로 증가했습니다. 올해 7곳이 새롭게 선정됐고 한 곳이 지정에서 제외됐습니다. 주채무 계열이 1년 만에 7곳까지 늘어난 건 2016년 이후 처음입니다. 주채무 계열은 총 차입금과 은행권 신용공여가 금융당국이 정한 기준을 넘어선 기업 집단을 통합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단 기업의 재무 구조가 당장 부실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번에 편입된 주채무 계열의 기준은 지난해 말 차입금이 2조 7,717억 원 이상이고 대출과 보증 등 은행권 신용공여 잔액이 1조 2,094억 원 이상인 기업들입니다. 올해 명단에는 이랜드, 카카오, 태형, 현대백화점, 한온시스템, DN-LX 계열이 신규 편입됐고 동국제강 계열은 제외됐습니다. 카카오와 현대백화점 DN은 인수합병 등 투자 확대를 위해 차입을 늘리면서 편입됐고 LX는 LG 계열에서 친족 분리돼 독립된 기업 집단을 형성하면서 추가됐습니다. 올해 상위 5대 주채무 계열은 현대차, SK, 롯데, 삼성, LG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리은행으로는 우리은행이 11곳으로 가장 많았고 하나, 신한, 국민, SC은행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올 4월 집계된 5대 은행의 기업 대출은 약 720조 800억 원으로 전월보다 증가폭을 키웠고 더불어 연체율은 2년 반 만에 최고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려되는 것은 주채무 계열들의 신용공여액과 총 차입금은 매년 10% 이상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점입니다. 금융권에선 현재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보이지만 재무제표의 잠재 리스크는 반영되지 않아 더 엄정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증권사들의 부동산 PF 연체율이 10%를 넘어서며 비상입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내주 증권사들을 소집해 연체율을 낮출 방안 모색에 나설 방침인데요. 연일 터지는 악재에 증권사들을 향한 당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작년 12월 말 증권사 부동산 PF 연체율은 10.4%. 1년 전과 비교하면 3배가량 급증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PF 연체율이 높아지자 당국이 연체율 관리에 나섰습니다. 당국은 내주 증권사들을 불러 모아 머리를 맞댄다는 방침입니다. 6월 말 반기 결산을 앞두고 증권사들의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질 것을 우려한 겁니다. 우선 당국이 고려하는 시나리오는 PF 관련 자산 유동화 기업어음에 대한 상각 확대입니다. 통상 채권은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 의무, 추정 손실로 나뉩니다. 회수 불가능한 채권은 추정 손실로 분류되고 금감원장의 승인을 받아 상각 처리됩니다. 상각 조치가 이루어지면 그에 해당하는 소득세나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고 일반 채권에서 빠지기 때문에 연체율 감소 등 건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PF ABC를 장기성 대출로 전환을 유도합니다. 이를 통해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겠다는 보관입니다. 통상 PF ABCP는 3개월 단기성 자금으로 분류됩니다. 최근 단기자금 시장에 경색이 짙어지며 증권사들이 보증한 PF ABCP에 대한 차환 발행이 어려워지고 금리가 치솟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CFD발 미수금 손실에 부동산 PF 연체율 우려까지 증권사들의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중소기업계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수와 고용, 수출 분야 지표 개선에 힘을 모읍니다.
중소기업 중앙회는 오늘 여성경제인협회 등 9개 중소기업 단체와 민생활력 온도 플러스 5도 캠페인을 시작했는데요. 현장에 김효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금천구 별빛 남문시장. 이른 오전이지만 장을 보러 나온 사람들로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계가 앞장서 내수, 고용, 수출 분야에서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지표를 전년 대비 5% 이상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른바 민생활력 5도씨 올리기 캠페인. 적극적으로 중소기업들이 참여할 것이고 이 기회에 전통시장도 한번 활기가 불어넣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수 진작을 위해 온누리 상품권 구매 촉진과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 국내 여행 가기 등을 추진합니다. 고용 활력을 위해선 청년 고용 활성화, 근로시간 유연화 바로 알리기 등을 진행합니다. 수출을 늘리기 위해 무명의 수출용사 발굴하기, 해외 진출 기회 확대 등의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물가도 오르고 금리도 뛰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지갑을 닫아버리시는 현상들이 일어나가지고 힘을 모아야 될 때이고요. 한편 중기중앙회는 이번 행사를 통해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으로 총 2억 5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해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지역별 복지시설에 기부했습니다. 중소기업계는 앞으로 10대 기업 총수를 만나 대기업의 동참을 유도하는 등 경제계 전반으로 민생경제 캠페인을 확산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유진입니다. 서울디자인재단이 글로벌 기업과 손잡고 우리 문화를 세계에 소개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서울디자인대전은 오늘 숙박공유 서비스 업체인 에어비앤비와 힘을 합쳐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숙박 기회를 제공하는 DDP에 특별한 하룻밤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디자인재단은 이번 협업으로 DDP를 전 세계에 소개하는 한편 서울 방문 외국인 3천만 명 시대를 여는 데 기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자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네이선 블레차르지크 에어비앤비 최고 전략 책임자가 참석해 K컬처의 세계화라는 청사진을 함께 그렸습니다. 이경돈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는 문화공간인 DDP를 숙박의 공간으로 바꿔놓는 에어비앤비와 협업처럼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글로벌 기업들과 함께해 DDP와 서울 그리고 K컬처를 전 세계에 알릴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패션 플랫폼들이 유통을 넘어 자체 PB 상품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인기 플랫폼의 경우 충성 고객이 이미 확보돼 있고 유통 마진 절감을 통해 수익성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 이지영 기자입니다. 패션 플랫폼들이 자체 제작 브랜드인 PB 상품을 내놓으며 소비자 잡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카카오 스타일의 패션 플랫폼인 지그재그는 다음 달 중순 자체 브랜드인 페어데이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그간 쇼핑몰과 공동으로 기획 브랜드를 선보인 적은 있지만 독자적인 브랜드 출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새 브랜드는 깔끔한 스타일로 젊은 직장인들을 타깃으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PB 브랜드를 키워온 무신사는 지난달부터 스포츠 카테고리를 새로 선보였습니다. 종합 쇼핑 플랫폼 CJ 온스타일은 패션, 리빙, 건강기능식품 등에서 총 23개 PB 브랜드를 운영 중인데 이 중 패션 브랜드가 16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패션 플랫폼들이 PB 상품을 내놓는 이유는 유통마진 절감을 통해 수익성을 증가시킬 수 있고 이미 충성 고객을 확보해 소비자를 유입시키는 게 보다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단독 브랜드의 경우 기획부터 디자인, 유통까지 자사에서 운영하기에 수익성 강화는 물론 가성비, 가심비 상품 위주 브랜드 운영으로 신규 고객 유입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CJ 온스타일의 패션 부문 PB 브랜드 중 매출을 이끌고 있는 더 엣지는 2011년 출범한 이후 연간 주문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코로나의 영향이 컸던 기간에도 주문량이 50% 성장했습니다. 연매출 1조 원을 목전에 두고 있을 정도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무신사도 PB 상품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비중으로만 따지면 입점 브랜드를 통한 매출이 크지만 PB 브랜드가 플랫폼을 소비자에게 각인시키는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무신사 관계자는 정확한 매출액을 밝힐 순 없지만 PB 브랜드를 선보인 후 무신사 스탠다드의 매출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IPO 흥행 키워드로 무차입 경영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고금리 시대 속 차입금이 없다는 점이 기업의 매력도를 높인 건데요.
무차입 경영을 내세운 트루엔과 기가비스가 투자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최민정 기자입니다. 무차입 경영을 내세운 기업들이 IPO 시장에서 흥행을 거두고 있습니다. 고금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무차입 경영은 기업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는 24일 코스닥에 상장하는 기가비스는 무차입 경영을 내세우며 일반 청약에서 10조 원 가까운 증거금을 끌어모았습니다. 또한 지난 2020년부터 35% 이상의 꾸준한 영업이익률을 기록한 점도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업종은 다르지만 트루엔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인공지능 영상감시 솔루션 기업인 트루엔은 현재 무차입 상태로 재무 건전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기관 수요 예측과 일반 청약 모두 100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하며 상장 첫날인 오늘 공모가 대비 43.33% 상승한 17,20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실제 증권가에서도 무차입 경영이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합니다. 금리도 계속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차입이라든지 또는 지분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지 않고 경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재무 구조가 안정되어 있다고 평가를 받을 수 있죠. 다만 업계에선 두 기업의 흥행에도 IPO 시장이 예전만큼 활성화되긴 힘들다며 공모주 시장 내에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고 덧붙입니다.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 올 3월에 정부는 국가 탄소 중립 및 녹색 성장 계획을 발표하면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의 탄소를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탄소를 줄이는 흡수 제거 부문에서 탄소 포집 및 활용, 저장을 통해 1,120만 톤의 탄소를 흡수 제거하겠다고 했는데요. 이 탄소 중립의 게임 체인저라고도 불리는 탄소 포집 및 활용과 저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님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탄소 포집 및 활용과 저장이 무엇인지 소개해 주시죠. 일단 국가 탄소 중립 계획을 보면 크게 두 가지 부문으로 나뉩니다. 예. 첫째가 배출 부문으로 주로 산업체라든가 수송, 건물, 농축수산, 또 계기물에서 발생하는 탄소량을 줄이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흡수 제거 부문으로 여기에 탄소 포집 및 활용, 저장과 함께 국제 감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온실가스 감축 최후의 보루라고 불리는 것이 탄소 포집 및 저장 활용이죠. 전 세계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제로로 만든다는 목표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철강이라든가 석유화학, 시멘트 산업은 원료 특성상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 기술이 주목받는 것이죠. 예. 그래서 바로 CCUS 기술, 그러니까 탄소 포집과 저장, 탄소 포집 및 활용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선진국에서 아무래도 탄소 포집 및 저장과 활용에 대한 기술이나 투자를 많이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국제에너지기구에서는 올해 3월 24일에 발표된 보고서를 통해서 2050년 탄소 중립의 CCUS 기술 기여도를 27%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네. 신재생 에너지 전환과 더불어서 핵심적인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꼽은 것이죠. 2022년은 탄소 포집 활용 및 저장 부분에서 호조를 보이내었다고 보고서는 말하는데요. 140개 이상의 신규 프로젝트가 발표되면서 계획되었던 저장 용량이 80% 증가를 했고 포집 용량이 30% 증가했다고 합니다. 중부 및 남부 유럽과 중동 지역, 동남아시아 등 7개국에서 CCUS 프로젝트가 추가로 발표되면서 CCUS 개발 계획을 가진 국가는 모두 45개국으로 늘어났다고 해요. 예. 또 2021년 8개였던 산업, 전력, 연료 변화 및 직접 공기 포획 분야에서 2022년 초 이후 약 15개의 최종 투자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는데 특히 북미라든가 유럽, 중국, 중동 및 호주에서 가장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을 포함한 2021년부터 60억 달러 이상의 이산화탄소 운송 및 저장 인프라 개발에 투자해오고 있는 것이 아주 좋은 사례죠. 네, 그러면 대개 국가에서 선도하고 기업들이 CCUS를 이끌고 나간다고 하는데요. 외국의 많은 기업에서도 CCUS에 참여하고 있을까요? 네,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석유라든가 가스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CCUS 개발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예. 이들은 현재 운영 중인 8개의 전용 이산화탄소 저장 프로젝트 중에서 5개를 운영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기존 이산화탄소 파이프라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엑슨모빌이라든가 옥시덴탈, 페트로브라나, 쉐브론 등의 기업이 현재 탄소 포집 용량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업들이 CCUS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것은 올해 3월 16일에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2030년까지 연간 5천만 톤의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수송 능력을 확보하겠다라고 발표하면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영국이라든가 독일 등 유럽의 주요 석유화학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 다국적 컨소시엄은 덴마크 정부 지원으로 벨기에에서 이산화탄소를 수송을 해서 덴마크 북해 아래 폐광구에다가 탄소를 묻는 프로젝트 그린샌드를 최근 시작했고요. 현재 아시안 국가 중 CCUS 프로젝트를 가장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국가는 인도네시아인데요. 인도네시아에서는 현재 15개 CCUS 사업을 추진 중이고요. 그중에 2개 사업은 2026년에 가동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상업 운전 중인 CCS 프로젝트는 27개, 개발 중인 프로젝트는 100여 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 정부는 CCUS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고 또 기업들은 CCUS를 활용해 탄소 중립에 도움이 되는 기업 활동에 무엇이 있을까요? 올해 3월에 정부는 탄소 포집, 저장, 또 활용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전담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어요. 예. 우리나라에서 CCUS를 성공적으로 사업하고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과제로는 먼저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기술 개발이 꾸준하게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사실 정부보다는 기업들이 먼저 CCUS 분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SK E&S는 세계 최고 수준의 CCUS 기술을 확보한 기업으로 가스전 개발부터 LNG 발전 사업, 친환경수소 생산이 이루는 LNG 밸류체인 전 영역에서 친환경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2025년부터 가동되는 호주 바로사 가스전에 CCS 적용을 통해서 저탄소 LNG를 생산하겠다고 밝히고 있고요. 또 삼성 엔지니어링도 작년부터 국내 기업들과 컨소시엄 형태로 말레이시아 셰퍼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한국 말레이시아 간 이산화탄소 포집, 수송, 저장 사업으로 포집은 GS 에너지가, 수출 허브는 삼성 엔지니어링이, 해상 수송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저장은 SK 어스온 등이 맡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작년 11월에 하나솔루션은 국내 8개 기업과 함께 CCUS 사업을 위한 기업 컨소시엄 협약을 맺기로 했는데요. 이외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올해 3월 21일에 탄소 포집 저장을 미래 먹거리로 낙점을 하고 사업 개발을 본격 창수한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기업들이 CCUS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경우 우리나라의 잠재력은 아주 대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은 K웨더 반기성 센터장님과 CCUS 기술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시가 올해 하반기 지하철 기본요금의 인상폭을 당초 300원에서 150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3회 연속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과 타이완의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현대차와 기아의 특허를 무더기로 침해했다는 미 국제무역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코스피 상장사들의 올해 1분기 순이익과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성훈입니다. 내일 전국 하늘은 흐린 가운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도에는 20에서 60, 많은 곳은 80mm 이상 비가 내리겠고 남해안은 5에서 30, 그 위쪽부터 전북 남부와 경북 남부까지는 5mm 내외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오후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한편 그 밖의 지역에도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으니 작은 우산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흐린 날씨로 인해 낮 기온은 많이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17도로 시작해 한낮에 24도를 보이겠는데요. 지난 며칠 동안 30도에 육박하는 여름 날씨였지만 내일부터는 다시 5월 중순 이맘때 기온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종일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과 춘천 17도로 시작하겠는데요. 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 24도, 대전 23도, 세종 22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 흐린 가운데 울진에는 아침부터 낮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속초와 울진 17도, 낮 기온은 강릉 23도입니다. 남부지방 제주는 새벽부터, 그 밖에 전남권과 경남권에는 아침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광주와 부산 18도로 시작해 한낮에 21도에 그치겠습니다. 전해상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서해와 남해에서 최대 4m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금요일까지 전국이 흐리다가 점차 개겠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전국 하늘에 구름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